어서 오세요. 펌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그날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주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는 언니가 원장님 솜씨가 좋다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방문한 손님과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약재를 바르고 롤을 말았습니다. 그러다 유리창 너머로 낯선 아이 하나가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10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무언가 살피듯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혹시 저도 머리 자를 수 있나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미용실 안에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짧게 깎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꼭 쥔 주먹을 조심스레 펴보였습니다. 그 안엔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동전보다 삐뚤빼뚤한 손톱, 살짝 때 묻은 손바닥이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도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용기를 내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픈 엄마를 위해 자신도 머리를 깎겠다는 어린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아이에게 바로 빈자리를 권했어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미용 가운을 둘러줬습니다. 아이는 설레고 긴장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삐뚤삐뚤 자라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미용을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고 깔끔한 단발 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이는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거울을 통해 보이는 아이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작 10살 남짓한 아이가 아픈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 자를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어요. 머리를 다 자르고 아이에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 엄만 이거보다 훨씬 짧은데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만큼만 자르고 엄마한테 먼저 보여드리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제 말에 아이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감기고 드라이까지 예쁘게 해줬어요. 아이는 들고 온 동전을 모두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동전을 돌려줬어요. 오늘은 첫 방문이니까 아줌마가 서비스로 해줄게. 다음에 또 머리 자르러 오렴.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꼬박 숙이곤 미용실을 나갔어요.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도 아이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 마음이 참 예쁘다. 사연이 딱하다. 아이 엄마가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었죠. 저 역시 아이와 아이 엄마 사정이 얼른 나아지기를 바라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아이가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거든요. 엄마 여기야. 저분이 나 공짜로 머리 잘라주셨어. 아이의 말에 아이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아이 엄마를 바라봤죠.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저와 아이 엄마는 마치 감전된 듯 움찔거리며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엄마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고운 얼굴선에서 미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그 얼굴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바로 제 오랜 친구였어요. 한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15년 전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평생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절연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저와 그 친구 사이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만 사정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러고 있자니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와는 초중고 동창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어요. 우연히 같은 반이 되었고 또 같은 동아리까지 들어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와 전 많은 게 달랐어요. 일단 성격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교성이 뛰어나서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급 임원이나 학교 행사 때도 항상 앞장서는 스타일이었죠. 반면 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였죠. 발표 같은 건 정말 싫어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묵묵히 돕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차이점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친구는 얌전하고 차분한 저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반면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죠. 학교 축제 때 연극 무대에 올라가 본 것도 모두 그 친구 덕분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방과 후에 늘 동네 분식집에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작은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드라마 이야기, 장래 희망까지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땐 둘 다 순수했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3년 내내 하던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로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됐거든요. 둘이 함께 산다니까 부모님도 안심하셨죠. 그래, 혼자 자취하는 것보다 수연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저와 친구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함께 생활하게 됐죠. 저는 내성적이라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달랐습니다. 첫 학기부터 동아리에 들어가고 선배들 후배들과도 활발히 어울렸죠. 가끔은 친구의 그런 사교성이 부러웠어요. 반면 친구는 제 성실함과 꾸준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선망하며 지냈어요. 대학 생활은 전혀 달랐지만 집에 돌아오면 둘도 없는 단짝으로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정이 넘어서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4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니 커다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취업이라는 벽이었죠. 저는 운 좋게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스펙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하지만 친구는 달랐습니다. 어렵게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면접만 가면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질까? 친구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결국 친구는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엔 아르바이트 하던 학원에 보조 강사로 취업했지만 수입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동거 생활을 이어갔어요. 대신 보증금을 올려서 방이 2개짜리인 곳으로 이사를 했죠. 둘 다 조만간 직장을 구할 테니 늘어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해서 자기 몫의 방세를 못 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친구 몫까지 대신 내주곤 했어요. 미안해. 내가 취업하면 꼭 갚을게.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 무렵 친구는 취업 문제에 연애 문제까지 겹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남자들마다 하나같이 진지하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연락이 안 돼. 왜 나는 매번 이런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걸핏하면 잠수 타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괜찮아.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도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선자는 회사 선배였어요. 아무래도 주선자가 회사 선배다 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대부분 어색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잘 될 확률도 그만큼 낮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행히 상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물론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둘 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나이도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결혼을 하면 어디에 신혼집을 구할지, 식장은 어디로 잡을지, 아이는 언제쯤 가질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자니 결혼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셋이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죠. 나중에 수연씨 남자친구 생기면 더블 데이트해요. 완전 좋죠. 저 더블 데이트하는 거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다 서로 결혼하면 같이 가족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의 취업 문제도 함께 걱정해 주었고, 마침 남자친구가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취업과 관련된 이런저런 팁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는 부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넌 정말 뭘 하든 똑부러지는구나. 남자도 어쩜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한 번에 물어왔니? 난 늘 허당인데. 그 뒤로 몇 번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친구에게 소개해줬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저는 언젠가 친구도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양가의 인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일이 바빠졌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남자친구에게 전화 오는 일이 뜸해졌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답장을 주고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면서 바뀐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회사 일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주말에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미안, 이번 주에도 내내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다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데이트를 해도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는데 이젠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저기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해? 상견례 날짜 얘기했잖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건가?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됐죠. 저는 친구에게 이런 속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정신이 딴 데 팔려있는 사람 같아. 결혼 앞두고 그럴 수 있어. 남자들도 메리지 블루가 온다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는 그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변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 먼저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너네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니? 우리 집에 인사 온 지가 언젠데 상견례 날짜를 아직도 안 잡았어. 저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상견례 일정을 모르시는데 오빠 쪽은 어때? 실은 요즘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럼 예식장이라도 미리 잡아놓자. 인기 있는 곳은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한대. 이게 상견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식장을 잡아.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하자.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 준비 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와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 밖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그건 나랑 둘이 있을 때. 왜? 우리 둘 사이에 이것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 그 사이 친구가 잠깐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부주의한 저를 나무랐습니다. 수현 씨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해? 수현 씨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잖아. 결혼 이야기 관심도 없을 텐데 자기 요즘 그 얘기만 하잖아. 그 생각까진 못했네. 앞으로 조심할게. 그 뒤로는 친구 앞에서 되도록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친구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괜히 신경 쓰였어요. 설마 둘이 제 뒤에서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알아차린 계기는 단순했어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로 그 모든 걸 알게 됐죠. 자기야, 저녁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2주 만에 남자친구와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남자친구는 몸이 안 좋다며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자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싶어서 퇴근길에 죽을 사들고 남자친구네 회사로 향했어요. 죽만 전달해주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남자친구의 회사 건물 맞은편에 서 있자니 퇴근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곧 남자친구도 모습을 드러냈죠.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에 안도하며 남자친구에게 다가가려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남자친구에게 먼저 달려갔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다는 겁니다. 상대는 남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역시 웃으며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청이 서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에 소용돌이 쳤어요. 배신감, 분노, 당혹감,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멍하니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는 식탁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흠칫 놀랐습니다. 친구의 놀라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학원 일이 좀 많았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어졌네. 친구는 제 물음에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친구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자 친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당황하며 이런저런 말을 늘어놨습니다. 야, 왜 그렇게 쳐다봐,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어떻게 싸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 남자친구 오늘 너랑 같이 있었잖아. 변명을 생각하지 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제 말에 입술을 달싹이던 친구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 나도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지. 널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다가오니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니? 당장 나가. 지금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친구에게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친구는 머뭇거리더니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이죠.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현 씨를 이 야밤에 쫓아낼 수 있어? 나한테 전화해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보증금도 내 돈이고 월세도 따박따박 내 돈으로 내고 있어. 그간 우정이란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걔를 배려하며 살았는데 그걸 이딴 식으로 갚는 애한테 뭘도 얼마나 베풀라는 거야?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취업을 한 후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거의 다 제가 내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제가 더 많이 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린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화가 나기보단 허탈했습니다. 더 기가 찬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야밤에 친구를 내쫓았다고 득달같이 전화해선 저를 비난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지. 당신은 지금 나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돼. 알아? 당신이나 수연이나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래,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당신이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서 결혼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남자친구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나도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할 마음 없어.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다 싶네.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믿었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10년 넘게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사이였는데 제 삶의 한 기퉁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 저를 배신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친구는 그날 이후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집 밖으로 나돌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멍하니 있다가 폐점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됐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나날이 잦아졌고
식욕이 사라져서 끼니를 자주 거르다 보니 빈혈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큰일이 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몸과 마음을 추슬려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사표를 내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함께 산 작은 소품들, 그 모든 게 이젠 아픈 기억일 뿐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그 두 사람인데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화도 났어요. 온갖 감정이 널뛰기를 하듯 제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는데 몇 달 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거듭 사과했어요. 미안해, 선아야.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우린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지.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은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무언가 제 인생의 한 단락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향으로 내려온 후에도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불러도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끔 방에 들어와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란 말씀도 덧붙이셨죠. 아빠도 제가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살은 빠져서 뼈만 앙상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30분씩 밖에 나가서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바깥바람을 쐬니 입맛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니 그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경력을 살려 다시 취업하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낸 공백 기간이 신경 쓰였어요. 그동안 뭘 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다시 경력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해보니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썼다가 돌아오는 여직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로 고심하던 찰나에 뜻밖의 곳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모가 일하는 미용실에 가게 된 거죠. 이모는 오랫동안 미용 일을 해오셨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어요. 이모, 미용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든든해. 어디서든 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모의 말을 듣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네. 기술이 있으면 결혼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어디서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심하던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아둔 결혼 비용으로 새 집을 구하고 미용 학원에도 등록했죠. 학원 등록을 하고 나오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새로운 시작이란 설렘도 있었지만 잘할 수 있을지 불안감도 컸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미용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나름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빗 잡는 법부터 기본적인 가위질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매일 연습하다 보니 금방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다리도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집에 와서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후 다음날 다시 학원에 나갔죠. 그렇게 달려드니 점차 기술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설펐던 손놀림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늘었다는 칭찬을 받았죠. 바로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론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실한 소식을 접하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 인생을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미용 공부에 더 몰두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라도 뭔가에 집중해야 했어요. 돌아보니 그게 저에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미용 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여러 미용실에서 견습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 수건 정리, 약품 정리 같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조차 누구보다 성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상사에게 혼나는 일도 많았어요. 머리를 이상하게 잘랐다, 컬이 어설프다,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도 계셨죠.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버티니 점차 단골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엔 한 달 스케줄이 꽉 차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미용일은 결과물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니 성취감이 컸습니다. 제가 해준 머리를 보고 만족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일한 끝에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제가 꾸민 공간,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는 순간 주책맞게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 고객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저를 대해줬어요. 제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배려와 행동들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천천히 가도 돼요. 선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남편이나 저나 30대 후반이라 결혼을 서두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사소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매일 제 안부를 묻고 어디를 가면
사소한 일 하나까지 모두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 역시 마음을 열고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저를 존중하고 배려해 줬죠. 더불어 제 커리어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이룬 결과물이잖아. 결혼했다고 접는 건 말이 안 되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사일과 육아를 당연하다는 듯 함께 분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자라서인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은 미용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주러 왔어.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무렵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도 잘 됐고 남편과도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아이 역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 친구의 배신은 제 인생에서 유일한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어요.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선아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때 네 남자를 빼앗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결국 그 죄로 인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그제야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며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울어? 또 아파? 아이의 그 말에 친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친구 대신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지금 좀 아픈가 봐. 잠깐 여기 앉아서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줄래? 아이는 제 말에 얌전히 제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책을 몇 권 가져다 주었어요. 그 사이 친구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소식 들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도 참 나쁜 년이지.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행복했어. 정말 짧게나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래도 행복했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짧았어. 결혼 3년 차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 이내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배가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즈음부터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건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참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해주더라고. 너희 남편 요즘 여자 생긴 거 아니냐. 길 가다 우연히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따져 물었지. 처음엔 발뺌하더니 나중엔 대놓고 인정하더라고. 그래 맞다. 나 다른 여자 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말이야. 그 순간 친구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지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섣불리 이혼할 수는 없었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참는다고 해서 반성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 받더라고. 주변 사람들 입에서 계속 소문이 도는데 나만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있었어.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나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경제활동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당시의 친구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배신당했을 때 그런 절망감을 느꼈으니까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까지 왔어. 아이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울기만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상태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 오히려 나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면서 더 자주 밖으로 나돌았어. 그러더니 결국은 그 나쁜 놈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랑 살고 싶으니 이제 그만 놔달라고 하더라고. 참 그다운 선택이다 싶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자 상대가 독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매일 온갖 폭언을 퍼붓고 아이한테도 함부로 대했어. 그러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 친구는 결국 합의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분명 양육비는 꼬박꼬박 챙겨주기로 했는데 처음 몇 달만 주고 그 후론 연락도 안 돼. 나중에 알아보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아예 잠적해버렸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 친구는 의자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엄마 이야기를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운 걸 아는지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아이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하니까. 온갖 일을 다 했지. 식당에서 서빙 알바도 하고 마트에서 개선원도 하고 새벽엔 사무실 청소도 하고. 아이가 어릴 땐 등이 업고 다니면서 일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그렇게 무리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2기. 작년부터 몸이 부쩍 안 좋아졌다고 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는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부쩍 야윈 친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
친구는 그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잠시 침묵하던 친구는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그때 네 자리를 빼앗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그때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 것 같아. 내가 그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배신했잖아. 정말 미안해.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친구의 몰락한 모습을 보니 동정심도 들고 연민도 느껴졌어요. 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멋진 미용실도 차리고. 다행이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친구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나 곧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예정이야. 거기서 요양도 하고 치료도 계속 받으려고. 그 전에 이렇게 너를 만난 게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너에게 사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만큼은 친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과거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앞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모습, 친구의 변명, 예비 남편의 차가운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지만 친구의 야윈 얼굴, 항암 치료로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어린 딸을 혼자 책임지려는 처절한 모습을 보니 분노보단 연민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결심이 섰어요. 여기 앉아봐. 친정 내려가기 전에 머리 다시 다듬어 줄게. 친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막상 친구의 머리를 다듬으려니 가위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손이 차분해졌어요. 묘하게도 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과거의 원망과 분노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알 순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눈물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미용을 마치고 아이에게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거듭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친구가 딸과 함께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저번보단 한결 얼굴이 편해 보였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괜찮아. 나도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졌어.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친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자 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미용사 이모, 우리 엄마 예뻐지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친구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이 덕분에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앉아 긴 생각에 잠겼어요. 친구와의 과거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트라우마였지만
용서한 순간 그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결국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분명 뼈아픈 일입니다. 그만큼 커다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상처가 나으면 더욱 단단하게 새살이 돋아나고는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미용이란 길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겠죠. 혹 저처럼 아픈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곧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돋아난 새살은 이전보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